자, 김정현 한국사 봉투모의고사 이제 5회로 들어갑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4회 정도면 여러분이 벌써 4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셨죠? 좋습니다. 이제 1번부터 가볼게요. 휘리릭. 자, 1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국가를 묻고 있죠. 가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되어 있네요. 어느 나라의 고구려의 옛 땅. 삐리 따보죠. 넓이는 2,000리이고 주연 숙소나 역은 없으나 둥둥둥 지나가 보니 대다수가 말갈의 마을이다. 말갈족들로 구성된 나라였나 봐요.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그리고 원주민은 적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원주민이 원래 토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고구려인 말하는 거죠. 말갈이 많고 고구려인은 적다. 이쯤하면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자, 포인트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의 땅에 답이 나왔네. 자, 모두 원주민을 마을의 우두머리에 샀는데 큰 마을은 도독이라고 부르고 오경 15부 62주가 있는데 주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불렀고요. 부의 장관을 자사라고 불렀죠. 도독, 자사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마을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부른다 했는데 이 수령은 아마 옆에서 봤을 겁니다. 한자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우리 조선이나 고려에서는요, 지킬 숫자를 쓰는 수령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의미하는데 이 발해의 수령 같은 경우는 지방의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머리 숫자예요. 우두머리 이런 뜻이죠. 이건 어느 나라라고요? 발해입니다. 발해의 경제를 묻고 있어요. 자, 한번 선지 가볼까요? 1번입니다. 솔빈부의 말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말과 자기, 불상 등을 주요 수출품을 했던 게 바로 발해였죠. 1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교역했다 되어 있는데요. 외관은 조선시대 때 일본인들이 와서 머물던 숙소를 말합니다. 외인들의 숙소가 외관이고, 발해인의 숙소는 발해관이고, 신라인의 숙소는 신라관이고, 뭐 이런 거죠. 외관은 외인들의 숙소, 부산 쪽 초량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3번, 수도의 귀족들은 금입택을 소유했다 되어 있는데, 금입택이란 말은 금으로 껍데기를 쫙 싼 집, 그런 뜻이었는데요.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경주에는요, 금으로 벽을 바른 그런 집이 36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예를 들었는데 예로는 39개를 들어놨어요. 대략 30개 이상의 이런 엄청난 집이 있었구나. 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사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신라로부터 자기야 불상을 수입했다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해는 말과 자기야 불상을 수출했다 그랬죠. 4번은 아니겠습니다. 됐나요? 1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숨이 가빠서 마무리. 자,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었습니다. 자, 골품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3에서 1도품은요. 통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민화되었죠. 이걸 행여 이제 사두품에 편입되었다라고 페이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평민이 되면 소멸되는 거죠. 항상 지배층들은요. 자기 숫자가 많은 걸 원할까 적은 걸 원할까? 적은 걸 원하겠죠. 그래서 지배층의 말단들은 자꾸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되면은 중류층이 생기고 조선에는 중인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로 쳐내기를 원한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에서 1도품은 평민화되었다. 콜. 2번입니다. 골품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복색, 수레바퀴 크기 이런 게 전부 다 규정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진골들은 에쿠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 바퀴살 수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복색을 관복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관복은 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골품이 아니라 여기서의 복색은 일상생활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칼라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흰 옷만 입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복색을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3번입니다.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고랑의 계보가 없어졌단다. 진덕여왕, 7세기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출했던 거는 진평 때 만든 성골왕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려는 노력의 수단이었으나 선덕, 진덕 모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왕위가 진골로 넘어갔다. 진골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 태종 무열왕이었다. 그렇죠? 4번 신라 하대의 육두품은 왕위나 장간직에 오르기로 하였다 돼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골품제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장관이나 왕은 진골들만 하는 거였고요. 육두품은 그 사이에서 진골과 손을 잡을 것이냐 왕과 손을 잡을 것이냐 이걸 갖고 갈등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결코 왕이나 장관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였습니다. 마무리.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교서를 발표한 국왕 제2계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을 묻고 있는데요. 출전이 삼국사기니까 아무래도 삼국지대 왕이었겠죠. 통일신라. 가볼까요? 적괴 흠돌 나왔네. 끝났다. 그죠? 흠돌.
바로 무슨 난? 김흠돌의 난. 흠돌, 흥원, 진공 등은 네 능력이었니? 그게 인마 왕의 은혜였지. 그러면서 네 맘대로 위세를 부렸어. 그러더니 드디어 반역을 도모했어. 죽어. 그러면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던 그 왕입니다.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김흠돌의 왕 그러면은 신문왕. 김원창의 난 그러면은 신라 하대 첫머리의 헌덕왕. 흠돌이는 중대, 헌창이는 하대. 놓치지 마시고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던 신문왕 때다 그러면은 진골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대폭 강화시킨 시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육두품을 기용했었죠. 다만 육두품은 진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사부, 중시, 시중에 오르지 못했었고요. 실랑 같은 하급 실무직에 올랐다더라. 실랑은 집사부 차관 말하는 겁니다. 육두품이 거기에 임명되면서 왕의 측근으로 기능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등과 병부에 관해 설치했단다. 상대등과 병부를 처음 만든 거는요. 법흥왕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상대등은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 귀족을 대변합니다만 처음 상대등을 만들 때는요. 왕이 귀족으로부터 독립되는 과정. 왕이 너희들과 난 다르지? 그러면서 혼자 쫙 올라가려고 귀족 대표를 따로 뽑은 겁니다. 상대등 설치는 왕권 강화였고요. 병부 마찬가지. 군사권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로 볼 수 있겠죠? 요거 법흥왕 때입니다. 자, 구조석의 지방제도 역시 신문왕이었고요. 관리전 지급 노구 폐지 앞에도 바로 나왔습니다. 신문왕의 경제적인 왕권 강화책이었죠. 됐습니까? 콜. 4번 문제입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발전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여러 번 했던 내용들입니다. 가볼게요. 1번부터 교종 5교와 구산선문 5교 구산 5교 구산 교종은 5개. 요건 좀 기억해 둡시다. 일단 의상의 화엄종이 대표적이었고요. 원효의 법성종, 진표의 법상종 3개 남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율종과 열반종이 있었죠. 짜장과 보덕. 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의상이 당에 유학하여 화엄을 공부했단다. 의상 원효와 더불어 신라 통일 직후의 대표적인 승려였고요. 당에 유학하여 화엄종을 공부해 왔었죠.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 이 양반은 부석사 등의 사찰도 건립했었고요. 3번 원축 바로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당에 유학하여 현장법사에게 유식학을 배웠던 유식학의 대가 원축입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 내용 같이 잡아두시고 4번에 보니까 흥왕사나 현화사가 있군요. 흥왕사, 현화사 딱 이름 보더라도 흥왕사 뭔가 왕과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고려 초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찰들이었죠. 현화사 7층 석탑 기억납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원들은 고려 초기 불교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만든 사찰이었고 신라의 사찰은 아닙니다. 신라 사찰로는 진흥왕 때 만들었던 우리 뭐 흥룡사라든가 혹은 그 뒤에 나왔던 그 진덕영, 선덕영이 만들었던 분황사라든가 통일 후 경도왕 때 만들어진 불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주시고요. 흥왕사, 현화사는 전부 다 고려의 사찰이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화폐가 처음 제작된 순서대로 나열해라라고 물론 무려 6개의 화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순서 묻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음부터 하시죠. 이거 어떻게 머릿 쓰고 조합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세요. 가와 나중에 뭐가 먼저인가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가와 나중에 뭐가 먼저죠? 가가 먼저죠. 그죠? 가를 앞에 딱 쓰시고 나를 뒤에 씁시다. 됐나요? 가가 앞이고 나가 뒤다. 상평통보는 숙종 때 만든 돈이었고 당백전은 흥선 대원군이 만든 거니까요. 가에 팔방통보가 있네요. 세조 때 만들었던 우리 그 화살촉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유엽전 버드나무 유자를 써가지고 유엽전이라고 불렀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무기로 쓸 수 있는 화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만 통용이 잘 안 됐었죠. 다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인가요? 가보다 앞인가요? 나보다 뒤인가요? 앞이죠. 그럼 가보다 앞에 씁시다. 다를요. 자, 그 다음에 해동통보가 있는데 이거는 고려 때 만든 거죠. 고려 숙종 때 만든 해동통보, 동국통보, 사만통보. 가보다도 앞이네요. 라를 더 앞에다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당오전이 있습니다. 당오전은 당백전보다 뒤에 근대기에 만든 돈입니다. 어디서 만들었죠? 요거는 전한국에서. 즉 나보다 뒤로 가야 됩니다. 많은 뒤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하가 남았는데 저하는 공해왕 때 처음 만들었으니까 다보단 앞이고 라보단 뒤에요. 그래서 저하를 그 사이에다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바, 다가, 나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표 순서 잡을 때는요. 10개건 20개건 간에 그렇게 나올 리 없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둘둘둘 짝 지어가지고 가나 중에 뭐가 먼저인가 다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라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시면서 순서를 앞에서부터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일단 화폐의 순서를 정리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이참에 전근대합표를 쭉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에 있네요. 됐습니까? 됐겠죠. 오케이, 걸. 자, 6번 문제입니다. 가나다시겠던 역사적 사실을 묻고 있는데요. 참신한 문제죠. 지금 가나다를 표로 쭉 정해놨는데 의종부터 원종까지 우리가 왕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 보니까 집권자들이 쭉 있군요. 아, 무신기를 보여주는구나. 잡아두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의종 때 정중부 등이 변란 일으켰단 말이야. 정중부의 난, 그죠? 정중부, 경대승, 이은민, 그 다음에 최충원으로 이어지죠? 자, 의종 때 반란 일으키고 이제 명종, 그 다음에 명종을 세운 다음에 명종인데 최충원이 명종부터 신종, 희종, 강종을 다 몰아내고 고종을 옹립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최충원은 권력을 딱 틀어지고서 최우, 최양, 최의로 이어지는 4대 62년간 권력을 딱 독점합니다. 그리고 최의가 무너진 다음에 김준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신 거예요. 이 김준은 그 당시 최의, 최씨 정권이 끝까지 이제 몽골에 저항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김준은 왕정 복고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면 이민무 부자한테 또 패해를 당한 거지. 이면 이민무는 끝까지 항전하자 그러면서 몽골과 싸우면서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여몽연합군에서 진압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가나다식이 뭘로 나눈 건지 알겠죠? 가는 무신기 초기이고요. 나는 최씨 정권 시기 안정되었던 시기고 다는 그 뒤에 마지막으로 혼란을 겪었던 그 시기를 셋으로 나누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집권자들 중심으로 시기를 파악하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고 자 문제 가볼까요? 1번 정방이 인사행정을 좌우했다 되는데 정방은 누가 만든 겁니까? 최우가 만든 인사 담당 기구죠. 나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족의 신문 채발한 거 만족 누구의 노비? 최충원 노비 됐죠?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거는 최우가 몽골에 대항해서 다시기가 아니라 나가돼야 됩니다.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옮겼다. 진도로 근거지로 옮겼다. 못하네요. 그죠? 진도로 근거지로 옮긴 것은요. 마지막으로 항전하다가 항복을 결정하고 나서니까 임유무 집권 다음 시기예요. 그렇겠죠? 임유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참별초 항전이었겠죠. 따라서 옳은 거는 몇 번? 옳은 것은 2번 되겠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 마무리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임진병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란인데요. 양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 청과 주선은 형제의 맹을 맺었다 되는데 병자호란 앞에 정묘호란이 있었죠. 정묘호란으로 후금과 주선은 형제의 맹을 맺었고 이후 주전과 주하로 싸우다가 병자호란을 겪은 다음에는요. 무슨 관계를 형제 아니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었죠. 1번 아니고요. 2번 임난 3대첩은 한산도, 진주, 행주다.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의, 진주는 김시민 시티즌, 행주는 권율 장군의 3대첩. 맞습니다. 그죠? 임난 3대첩은 한산도, 진주, 행주고요. 우리나라의 3대첩은 뭔가요? 우리나라 역대 3대첩 그러면은 저 앞에 있었던 을지문덕의 살수, 강감찬의 귀주,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선 이순신의 한산도. 요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 곧잘 응용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3대첩 시리즈. 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3번. 이순신은 옥포해전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했다. 이순신의 중요 해전이 있었죠. 맨 처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육전에서 졌단 말이야. 육지에서 패배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부상충들. 그죠? 부산, 상주, 충주. 패배했었고 그 딱 등장한 게 누구였어? 옥사당한 이순신.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의 이순신. 옥포는 첫 승리, 사천이 최초의 거북선, 한산도 대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포가 있었고 한산도가 30 중에 하나였던 매우 큰 대첩이었고요.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 명나라와의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으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었고 누구였습니까? 그때 우리 대표적인 게 유성룡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서울로 오는데 혼자 고립되어 싸웠던 분이 바로 권율 장군이었죠. 행주대첩. 그리고 저 이제 임진 끝나고 나서 정유재란 때 다시 싸웠던 게 바로 명량과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정리되시죠? 3번의 내용은 옥포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사천이 돼야 되겠죠. 4번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한양으로 진격하자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본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죠. 정묘 때처럼. 그래서 왕비와 왕자를 전부 다 강화도로 보냈는데 국왕은 좀 늦게 나오셔서 길이 막혀가지고 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에서 국왕이 혼자 남한산성? 그러면서 남한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40여일간 항전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임진병자호란 양난 내용은요.
역시나 시험지 단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정리할 그런 내용입니다. 7번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8번입니다. 역사책 문제군요. 다음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나라도 비록 역사책은 있으나 자칫 통감처럼 통감이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통감이 없네. 우리도 통감 만들어야 되겠네. 주상께서 선왕의 계획을 받들어 즉 세조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은요. 그죠? 세조가 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주상은 세조가 아닌 거죠. 그분이 계획을 받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명하여 서거정 등에게 명하여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 책 제목 모르면 안 되겠죠? 이 책 뭡니까? 이 책은 바로 동국통감. 우리나라 역사를 동국의 역사를 통으로 정리한 어떤 류의 감류의 역사책. 이와 같은 통사는 주로 어떤 체라 그랬죠? 우리 편년체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동국통감은요. 앞서 있었던 삼국사 전료와 고려사 전료라는 두 권의 편년체 책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부터 고대부터 고려까지를 쭉 정리한 편년체 책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1번 세가 지 열전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기전체죠. 편년체가 아니라 편년체는 연대 순으로 쓰는 거. 기전체는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등으로 나눠 쓰는 거. 우리나라는요. 제후가 없기 때문에 본기 또는 세가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우리나라를 본기에 집어넣었고 황제로 본 거죠. 고려사는 우리나라를 세가에 집어넣었습니다. 제후로 본 겁니다. 고려와 조선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1번은 그래서 고려사가 대표적인 책이 될 것 같네요. 2번은요. 우리나라를 5원시로 쓴 거는요. 상권의 7원시로 중국 역사를, 학원의 5원시로 우리 역사를. 이건 바로 제왕운기, 고려 원관석기의 이승휴의 책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은 뭔가요? 역대 임금의 치적 중에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쓰는 책. 간추려 쓰는 책은 요거는 실록 중에서 왕들의 책을 모아 쓰는 어떤 책? 국조보감이라는 책입니다. 나라의 주상들의 보배로운 거울 국조보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군요. 됐나요? 정답 3번으로 마무리.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이 된 세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어떤 법 때문에? 그런 문제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문과 군대 비용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어세, 염세, 선세. 바닷가 주민들에게 어세, 염세, 선세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선무군관. 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나온 걸 보니까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토지 1결당 쌀 2대. 원래 2두인데요. 사료에 2대로 나와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결당 쌀 2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결작이라는 거죠. 결작. 그래서 토지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어영선세, 선무군관포, 결작을 통해서 부족한 수를 더 채워보자 라고 했던 건 어느 법? 균역법이죠. 원래 우리나라 군포는요. 1인당 군포 몇 필? 균역법이고요. 여러분이 알 테니까 쓸 필요 없는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본래는요. 1인당 2필 걷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의 세수가 부족했겠죠. 요즘 세수 문제 많이 나옵니다만 세수가 부족하자 그런 거를 여기서 걷어보자 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조 때 만든 균역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내용 알겠죠? 어염선세, 선무군관, 결작복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박납회단 시정? 요건 대동법 얘기죠. 균역법은 군포문란 시정이에요. 2번 군포를 호 기준으로 좋은 얘기지만 호포가 나온 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가서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는 호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기준이었고요. 사람 중에서도 양반 제외한 일반 양인들 기준이었습니다.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 세금 늘었을까 줄었을까? 1결당 2두씩 더 냈으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그죠? 1결당 2두씩 더 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늘었다는 거. 이게 조선후기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대동법도 그랬었고요. 균역법도 그랬고 영정법에 하면 당연히 그랬었고 모든 세금이 땅으로 귀결된다라면서 조세의 전세화 그렇게 표현했었죠. 4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키는 거. 전세에 대한 무슨 법? 영정법 얘기를 합니다. 됐겠죠? 후기의 세금 3가지 꼭 정리해 두시고요. 대동법이 잘 나옵니다면 균역법도 이와 같은 사료와 함께 곧잘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대동법, 균역법 그리고 영정법까지 정리하여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도사 문제인데요. 하나씩 가볼게요. OX 문제입니다.
승문원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단다. 자, 우리 고려의 한림원이란 기관이 조선 가서 승문원과 예문관으로 갈라져요. 그랬을 겁니다. 가운데 문자 들어가면 글 쓰는 곳이라고, 그죠? 예문관과 승문원이 있었는데 예문관은 이게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곳이었고 승문원은 외교문서였습니다. 승문원이 아니라 예문관이 되어야 맞습니다.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세요.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은 다른 곳이었죠. 왕의 교서를 만드니까 교서관 이걸 만듭니다. 교서관은 책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출판이라든가 책 보관을 담당하는 곳이 교서관. 그때 교서관 할 때 서자는 책할 때 서자입니다. 서적할 때. 자, 2번이요. 춘추관 관원은 다른 관 중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돼 있는데 춘추관은 역사책을 임명하는 역사책을 쓰는 곳입니다. 근데 역사책은 왕이 죽은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엔 일이 없어요. 춘추관관은 항상 겸직입니다. 춘추관 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의정이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관청의 문관을 같이 겸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답니다. 자,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로서 뭐하는 곳? 금부도사, 왕을 통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이었고요. 승정원은 비서실이죠, 왕의. 따라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용 기구였단다. 4번, 사원부는 감찰기구였단 말이죠. 발해에서는 중정대가 있었고요. 고려는 어사대가 있었죠. 이들을 보통 우리가 대관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사원부, 발해의 중정대, 고려 어사대, 그리고 신라에서는 사정부가 있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도사는요, 조선을 걸 물어보면서 이런 4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기를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곧잘 나오니까요. 각 시대별 관청의 변천사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X표 딱 쳐놓은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로 마무리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출전이 뭘로 되어 있나요? 폐관잡기로 되어 있죠. 이건 보고 알 수 있다면 상당히 고수급인데, 그죠?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이제 뭐 그물망이라든가 여러 번 얘기했던 책인데요. 어수권의 폐관잡기는 16세기 때 서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 비판을 담은 그런 책이었죠. 그죠? 폐관 문학이지만 서울 차별을 상당히 비판했던 그런 책이었구나. 를 안다면 일단 이미 답은 90% 나온 거예요. 그죠? 몰랐다면 자료 좀 볼까요? 가해 자손들이 과거로 벼슬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예법이 아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한 다음부터 벼슬을 못하겠다. 이제 100년 되지 않았다고 되는 거 보니까 역시 이 책은 16세기 책이죠. 그죠? 그런데 경대부 자식으로서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가가 없다는 이유로 대대로 벼슬을 못한다는 것이죠. 경대부 자식이면 양반이 틀림없는데 외가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엄마 쪽에 아마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당시 관점으로 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향리나 수군만도 못하답니다. 향리면은 중인이고 수군은 신량천인인데 적어도 향리와 수군은 과거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문광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힌트 우리 폐관잡기란 책,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서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철종 때 이르러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얼들은 이미 영정주기부터 관직 진출을 했는데 청요직, 맑고 중요한 관직인 3, 4 언관 같은 관직은 철종 때 허통이 되었다라는 게 정답일 겁니다. 철종 때 허통이 되자 이에 자극받은 중인들이 우리도 그러면서 했다가 그들은 실패했다 그랬었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상원과방 자료라고 하는 그 글에서 여러 차례 봤을 텐데요. 서얼이 먼저 청요직 진출하고 이에 자극받은 중인들이 따라서 소청운동을 올렸던 겁니다.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2번 문묵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들은 문과는 금지되었으나 묵과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문과가 금지되었던 게 서울, 제가녀 자손, 탐관오리 자제 이런 분들 안 됐었죠. 바로 서울은 문과만 금지지 묵과는 아니었단다. 4번에 보니까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서울들이 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이건 신분상승과는 거리가 멀어요. 광해군 때 이제 폐모살제하는 과정에서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주하다 잡혔던 칠서 7명의 서얼들이 있었거든요. 박응서를 중심으로 한. 근데 그들이 반란을 꾀했다는 이유로 이제 뒤집어 씌운 거지 뭐. 칠서가 감옥에 간 사건을 칠서의 옥이라고 합니다. 신분상승은 아니었고요. 정치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분상승이라는 게 아닌 것이므로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두시고요. 서울의 반란으로 신분상승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거 뭐죠? 이몽학연한. 그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몽학연한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서울의 신분상승 운동으로 따로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11번 마무리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나다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가나다 인물 한번 골라봅시다. 18세기 말 전라도 진산에서 제사를 허례라 하여 신주 위패를 불태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진산 사건의 주인공. 18세기 말이면 세도기 전이죠. 우리가 아마 5개의 박해 사옥 사건 할 텐데, 그죠? 신해, 신유, 그 다음에 기해, 병호, 병인. 그 중에서 19세기가 아닌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 있었던 신해 박해. 신해 사건 때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윤지충 사건이었죠. 우리 정약용의 외사촌이었던 윤지충 사건. 가에 들어갈 인물은 윤지충. 맞아요? 나이는요, 신부가 되어, 아이고, 신부구나, 그쵸? 이 신부가, 당연하게도 그 신부겠죠. 여러분, 딴 신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부가 되어 충청도 당진, 솔매를 근거지로 해 포교하다가 붙잡혀 채용되신 분. 솔매 성지는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죠. 그죠? 솔매 성지. 바로, 신부가 되었던 인물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겠죠. 거기 우리 선지에 보니까 이기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어서. 이기경은요, 공서파예요. 서학을 믿었던 분들은 보통 신서파, 공격한 인물들을 공서파 그러는데, 이기경은 서학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인물로 벽이편이라는 글을 썼던 그런 분입니다. 이기경은 공서파로서 우리 서학의 전파는 관계가 없다. 오케이? 자, 신유박해의 사실을 흰 비단에 적어서, 신유박해 때 비단에 적어가지고 비단 백자 써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백서, 그죠? 황사영 백서 사건. 비단에 적었다 해서 비단 백자입니다. 베이징 주교에게 전달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처형당한 인물이죠. 매우 중요한 글이라 그랬죠. 이것도 황사영 백서와 더불어 상제상서라고 하는 그럼 정하상에 있었던 글, 이 두 개의 글은 천주교사에서 꽤 중요한 글로 꼽히는 것이랍니다. 자, 다시 가는 누구라고요? 진산 사건 누구? 윤지충, 그죠? 나는 최초의 신부 누구? 김대건. 다해서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우리 정약전은 누구죠? 다해 있는 분? 정약용의 형님이시죠? 정약용과 함께 유배 갔던 분, 신유박해 때. 그래서 저기 흑산도 가셔가지고 자산어보라는 물고기 책 쓰신 분이 바로 형님이셨죠. 됐나요? 이 정도 인물들 체크해두고 지나갈까요? 12번 마무리합시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 관련된 뭐를 묻고 있어요? 학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경의 설수회사. 여러분에게 생소한 책이라면 넘어가시고요. 자, 이분은요, 5번이나 어디 다녀왔답니까? 청나라에 다녀왔대요. 일단 촉이 딱 잡히죠? 청에 갔다 왔군. 그리고 청을 잊지 못하는 걸로 봐. 아마 청을 사랑했나봐요. 사람들이 뭐하러 청에 가니? 그랬더니만 청 죽인다고 좋다 그러면서 선왕의 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무슨 거기 선왕의 법이 있냐고. 새로운 나라인데 그랬던 얘기지. 하지만 이분이 볼 때는요, 그곳에야말로 청에야말로 요순 임금 이후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야 밑에 셋째 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요거 포인트다. 산홍 공상과 관련된 이용후생의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산홍 공상 관련된 이용후생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이용후생 학파가 떠올라줍니까? 좋죠. 우리 청에서는요, 그 당시 백과수를 만들었었거든요. 청의 백과수는 뭡니까? 고금, 도서, 집성이라든가 사고전서라든가 모든 책을 싹 모은 문물 연구를 했던 게 청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청으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되 특히 산홍공상 관련된 이용후생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용후생 바로 무슨 파? 북학파. 이용후생 학파는 우리가 중농학,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라고 불렀었죠. 청이 북이니까 청을 배운다는 북학파가 될 겁니다. 자, 이 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육경고문과 고래 대신 신유학을 신봉했다. 육경고문, 고래는 옛날의 사례 이런 것들인데 다 공자맹자 옛날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무시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유학을 신봉했던 거는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유학이 성리학의 새로운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고문들을 약간 새롭게 해석하여 신유학을 신봉했던 거는 성리학자들. 2번 주자학이 바로 성리학이죠. 주자학과 다른 주장을 하여 사문난적으로 공격당했던 거 누구 있습니까? 윤휴 박세당. 이거는 역시 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안했다가 사문난적, 문장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윤휴 박세당. 관계없고요. 3번 서학을 중시하여 천주교석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쪽은 남인 쪽입니다. 남인들은 주로 중농학파 쪽이 많았습니다. 북학파 중에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학파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4번
영농정부의 혁신을 주장하고 상업적 농업을 장려했다. 이게 북학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이겠죠. 농업에 대해서는요, 농업의 상업화, 영농정부 혁신이 중요하다 그랬었고요. 뭐 농업기계라든가 수리시설 같은 것도 얘기했었죠. 박지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업적 농업, 농업을 하긴 하되 이를 뭘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장려했던 게 바로 북학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13번 마무리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을 묻고 있으니 볼까요? 서울에 영군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영군들이 손을 피웠는데 군들이 일으킨 란, 바로 군란인 것 같아요. 촉이 딱 오죠? 서울에서 영군들의 소란, 군란이구나. 자, 더 가볼까요? 갑술 위헌 이후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 정책을 위한 경비도 있었고요. 또 우리 명성황후 민비께서 개인적인 사치를 위한 경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호조와 세청의 창고가 고갈되었대. 그래서 봉급을 받지 못했는데 특히 오영이겠죠. 오영 병사들도 가끔 결석을 하면서 급기야 오영을 뭘로 줄였답니까? 결식을 했고 2영으로 줄였답니다. 5영을 2영으로 포인트 됐다. 다 나왔다. 그죠? 5영을 무영과 장어영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군인들을 내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어? 난을 익혀야지. 이렇게 쫓겨난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대기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다 그랬을 거예요. 이모군란의 여파로 일본에 파견된 청선사가 귀국하였다 돼 있는데 요것만 알아도 알겠다. 영선사 어디 간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청에 가신 분들이죠. 일본 답이겠다. 그죠? 영선사는 청에 조사 시찰 때는 일본에 갔던 세력들이에요. 영선사는 이 사건 여파로 돌아왔었죠.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 민비께서는요. 청의 도움을 빌리고자 청에 사람을 보냈단 말이야. 청에서는 군대를 보냈는데 바로 영선사가 그들을 인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선사는 이 사건 여파를 귀국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2번 이 사건 결과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같은 필요했었겠죠. 왜냐면 조미조약 이후에 약간 애매한 위치였단 말이야. 청은 그리하여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 침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맨 앞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사건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체결한 조약이므로 타국이 일체에 균점하는 예와 같지 않다. 그래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딱 명시해 놓은 거죠.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3번 이 사건을 기계로 누가 왔습니까? 독일인 멜렌드로프 그리고 청나라 사람 마젠창 등이 고문으로 파견되었고요. 특히 멜렌드로프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교권을 거의 다 장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4번 이 사건을 진정시키고자 흥선대원군이 복고 정책을 이모군란이 땅 터지자 대원군이 잠시 집권해서 복고 정책 추진했으므로 4번도 맞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되겠죠. 자, 15번 문제로 가볼까요? 밑줄 친 공개 토론회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는데요. 뭐 힌트라고 할 것도 없이 맨 앞에 나와 있네. 그죠? 독립협회라고. 독립협회에서 1800 포인트 되겠습니다. 97년에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 당시 계몽가들 주도로 어디에서? 독립관에서 오화관을 개조한 독립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회, 강연회 그 중에 하나겠죠. 뭐. 그 토론회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참여했었고요. 그 당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식을 고양한다고. 자, 그 토론회 주제가 아닌 걸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인민을 위생하게 하려면 의학이 급선무다. 의학이라든가 종교 같은 것은 서양 세력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데리고 왔던 계몽의 그 수단이라 그랬었죠. 가능일 겁니다. 서재필도 그 당시 닥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생을 위한 의학. 부녀자를 교육하는 것이 의리도리상 마땅하다. 부녀자 교육 계몽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국내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 신문도 계몽 맞잖아요. 그죠? 우리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 민중을 계몽한다고. 정치의식을 고양한다고. 독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참정운동과 계몽운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세 가지 말했던 겁니다. 3번에 있는 독립 달성을 위한 강건한 무장투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무장투쟁은 독립회가 제시한 바가 아니었죠. 독립회는 오히려 무장투쟁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애국계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애국계몽도 의병엔 부정적이었고요. 독립회도 대한제국의 군사권 강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3번은 아니 될 것이다. 계몽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한 뉘앙스로 풀어내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더라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 독립협회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의를 파악하여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창립총회에서 행동 지침을 다음과 지정했답니다. 첫째, 우리의 산업적 지능을 개발하자. 산업적 지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선인의 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고 우리의 산품을 애용하자는 거. 그죠? 국산품 애용 운동인 어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 떠올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는요. 당시 회사령 폐지와 그 다음에 관세 철폐 움직임 속에서 일본 기업과 일본 제품이 마구마구 쏟아지자 이러한 물건에 대비해 우리가 조금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산업적 지능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여 우리 물건을 사주게 좀 홍보하는 것이지. 기업가 중심의 물산 장려 운동이 어디에서?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운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골라보랍니다. 자, 금연을 통한 자본 확립 가능하겠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구성품 애용하자는 건요. 이러한 금주금연은 당시 민중개몽의 가장 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서도 금주금연의 슬로건이 나왔었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물생에서도요. 금주금연을 통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는 국산품을 애용하고 이와 같은 운동이 함께 나왔던 것이지요. 2번, 국내 기업의 생산량 부족으로 토산품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착해요. 또 기업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줄까? 그러면서 국산품 애용해 준 거지. 그랬더니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면서 우리나라 물건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산품을 애용해 주려고 해도 힘들어진 거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호응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되어 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에 만들어지고 1910년에 문을 닫았던 애국개몽계 신문이죠. 아닙니다. 이 당시 언론사라고 한다면 동아일보가 대표적일 겁니다. 김성수의 동아일보, 김성수의 경성방지 같이 세트로 이 운동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는 가능하겠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안 될 겁니다. 4번, 사회주 세력은 이들을 계급적 이익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단다. 사회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국산품 애용해주면은 돈은 누가 벌어? 기업가들이 버는 거지. 우리 백성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질 나쁜 걸 사줬더니만 돈은 그 지들이 벌면서 지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 전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계급적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오케이?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여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사회주는 반대했답니다.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자, 국산품 애용이라는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답 대한매일신보 언론사지만 시기가 멀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일제의 국학 탄압에 맞선 우리 학자들의 동향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일제강점기에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뭐 뒤에 내용 맞습니다만 아이고 시기가 틀렸네.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이거는 애국개몽계 단체였습니다. 1907년 헐버트의 건의에 따라서 주시경, 지석영 등이 만들었던 국문연구소. 나중에 국어학 연구소로 개편됐었죠. 1910년에 문을 닫고 1920년대가 되면은요. 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개생되었던 게 바로 국문연구소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맞나요? 애국개몽계니까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학술 연구단체인 청구학회가 주식되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만든 실증적 연구단체 순수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민족적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던 그 단체 이름은 진단학회고요. 청구학회는 1930년에 만들어진 일제 관학자들의 단체입니다. 지금도 청구논총이라는 논문집이 나오고 있고요. 진단학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청구학회는 한국학 연구를 위한 일본 학자들이 지금 이용하는 학회입니다만 이전에는요. 1930년에는 식민지화를 위한 어떤 식민지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청구학회란 나쁜 어용단체를 주겠던 것이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애국개몽기에는 외국의 건국과 흥망의 역사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민족 독립의지와 역사의식을 높이는 그런 역사학이 발달하였단다라고 하여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계몽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애국개몽기 박은식, 신채우, 현채 이런 분들이 현채의 월남 망국사를 비롯하여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이런 것들 외국의 흥망사들 많이 썼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인전 많이 썼죠.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최도통은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국난 극복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국난 극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외쳤던 그런 일부 계몽가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계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던 분들도 있었고요. 무장투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말을 약간 좀 오버했습니다. 국난 극복의 영웅들. 자,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정답 되겠고요. 4번은요. 박은식이 나왔는데요. 한국 통사. 좋습니다. 한국의 통이 무슨 통자입니까? 아플 통자. 한국의 아픈 역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1860년대부터 1910년 국권비탈까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이거 지혈사 그러는 분이 있는데 혈사입니다. 독립운동지는 어포스트로피 S예요. 독립운동의 피나는 역사 이런 뜻입니다. 아프고 피나는 역사. 독립운동은 아무래도 국권비탈부터겠죠. 박은식은 우리나라 국권비탈을 갑시점을 꼽았습니다. 1880년대부터 1920년까지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은요. 고대사입니까? 현대사입니까? 당시로는 최근 현대사죠. 구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고대사도 약간 잘못됐고요. 또 하나 잘못된 거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책은 정인보 선생의 책입니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의 책이 아니라 1930년대 양매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이 쓴 얼을 바탕으로 한 신문에 연재한 글을 나중에 책으로 낸 겁니다. 그와 같은 책이었고요. 박은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이래저래 맞는 선지가 아니겠군요. 그렇죠? 답 골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0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학연구 매우 중요한 테마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의열단과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그리고 신한독립당 등이 참여하여 통합하여 만든 게 가라고 되어 있군요. 의열단이 중심이 되고 조서왕의 한국독립당이라든가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조직이 돼서 만든 게 바로 가 조직인데 그게 뭘까요? 민족혁명당이었죠. 1935년 난징에서 김원봉이 주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을 만들자 누가 반대했을까? 김구 선생은 여기에 반대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조소왕, 지청천 등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나중에 우익지 계열들이 조직이 이제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1935년에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은 나중에 1938년경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살짝 개편하시면서 산하의 군대를 만들었죠. 군대들이 뭐였습니까? 관내 최초의 코리안 부대라고 하는 조선의용대라는 군대였습니다. 그렇겠죠? 이 정도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조직은 결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되면서 1942년 대통합을 이뤄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개의 조직, 5개 조직이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다. 그 주도 세력이 의열단이었다. 라는 걸 가지고 가 조직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답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군대 조직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충칭에 정착한 이후 어떤 그 뒤에 임시정부를 주도했다는 건 누굽니까? 김구 계열의 세력이겠죠. 이거는요.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정당을 만든 거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우파 계열의 정당이었습니다. 오케이. 위에는 한국독립당과 다른 겁니다. 3번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에서 활약했다는 거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누구? 한국광복군이고요.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보내고 나아가서 이를 전국적인 민중봉기로 확산시키려고 계획했던 단체가 있었죠. 당시 정부측 조직의 신관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오케이. 정답 1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입니다. 가나다라식의 대한민국 임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연표 문제는 항상 거기 나와 있는 사건을 보라 그랬는데 이건 약간 그거와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시정부 시기 문제는 첫째,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물어본다. 상하이냐, 이동이냐, 충칭이냐. 둘째, 그들의 정체를 가지고 물어본다. 대통령제였을 때냐, 국무령제 또는 국무위원제, 주석제였을 때냐. 세 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 맞물려 가지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임정의 시기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국제정세와 임정의 활약을 같이 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창조파와 개조파의 정이 대립했던 게 언제입니까? 임정이 위기를 겪고 나서였던 1923년 국민대표회의였죠. 임정 위기는 21년쯤부터 이루어집니다. 만주 세력이 붕괴하고 무장수행 세력이 무너지면서 임정 내부의 노선 갈등, 사회주의 갈등 이런 게 생긴 거죠. 자유시참변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갈등의 가장 큰 뿌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에 들어가는 게
1번 선지일 거예요. 창조파 개조파는 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2번입니다.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 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단다. 한국국민당은요, 임정이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 중일 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그 이름을 카피하여 한국국민당을 만든 거죠. 앞서 봤던 그 문제에서 여러 계파의 정당들이 민족혁명당을 만들자 김구는 이에 반발하여 따로 나왔었고, 그 와중에 조수왕이 독립해 나오자 그와 함께 같이 결성되면서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던 게 이 조직이에요. 조수왕의 정당과 김구의 정당이 나란히 우익계열을 이끌게 된 거죠. 조수왕의 한국독립당, 김구의 한국국민당. 뒤이어 나왔던 지청천은 조선혁명당을 이끌면서 함께 같이 결합을 했었답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다 시기가 될 겁니다. 1935년이니까요. 3번.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됐다. 언제일까요? 삼균주의 조수왕의 이론이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임정의 강령이 되었던 거는요. 1941년의 일입니다. 김구 세력이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이 정도 되니까 그들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공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태평양전이 발발합니다. 그러자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날리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신 거고요. 대독포고는 좀 뒤였던 44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은 정답될 수 있겠죠? 삼균주의는 태평양 직전에 있었던 임종의 주요 활동이므로 정답되겠네요. 맞나요? 이런 시기 문제 파악해 두시고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은요. 파리 강화회의 김유식 파견이 결정되었다. 파리 강화회의 김유식을 보냈던 거는 임종이 아니라 신한총연당입니다. 3.1운동 전의 일이었죠. 가보다 앞이었습니다. 이건 그죠? 그 시기에 김규식을 1919년에 파리 강화회에 파견했었고, 가보다 앞이에요. 그랬었고요. 그 뒤에 임정은요. 자, 가보다 앞이었고요. 글자가 삐뚤빼뚤. 자, 임정은 그 이후에 파리에 있던 김규식을 외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게 임정의 활동으로 계승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있어서 정부의 업적을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쩔 수 없네. 정주영이네. 그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그 당시 북한 쪽에 뭘 갖다 줬다고? 소예요. 소 500마리 가지고 방북했던 것이죠. 이 소떼 방북으로 결국 남북 간의 어떤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계기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금강산 관광 직후 2000년에는 6.15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결국 여러 가지 대북 협력 정책이 발표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이 있던 정부니까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아닌 것은요. 한일 월드컵 2002년이죠. 김대중 정부가 98년부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개방으로 IMF를 극복했다는 거. 우리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IMF를 극복했던 거 역시 맞습니다. 그죠?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부실 기업을 정리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써진 거는 하나의 단점이겠지만 그 당시 그를 통해서 IMF를 극복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만 언제입니까? 이건 김영삼 정부 때죠. 총독부 철거. 2003년이 아니라 김영삼 써놓은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김영삼 정부 때 총독부 철거. 총독부 첨탑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독립기념관 뒷마당에 방치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민간 차원교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특히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실현되었었죠. 해로가 먼저 있었습니다만 민간 교류와 금강산 관광 이런 거는 2000년 이후였습니다.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김대중 정부 맞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이로써 역시 오해 문제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